권일용 전 프로파일러는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서 수많은 강력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그가 여러 인터뷰나 책, 방송 등에서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던 탑5 사건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200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집안은 뒤죽박죽이었고 피해자들은 둔기에 맞아 처참하게 살해되어 있었다. 당시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판단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살인 그리고 공포.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무려 20명이 살해당했다. 피해자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 부유층인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해됨. 성매매 여성 모텔이나 원룸에서 살해된 후 시신이 훼손되어 유기됨. 유영철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거나 불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했다. 그는 범행 수법을 바꾸고 도구를 달리하며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 다녔다. 심지어 살인 장면을 녹화하거나 시신을 다시 방문해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부유층을 노린 강도 사건과 성매매 여성 실종 사건을 별개로 수사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2004년 7월 유영철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도망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초기엔 단순 폭행 혐의였지만 그의 지문과 과거 전과 기록을 대조하던 경찰은 의심을 품고 신문을 이어갔다. 결국 그는 자신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조사 과정에서 20명의 피해자를 죽였다고 밝혔다. 당시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유영철을 직접 대면하며 그의 심리를 분석했다. 유영철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며 총 9번의 전과가 있었다. 자신이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피해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극심했다. 나는 부자들을 벌하러 왔다. 성매매 여성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의 왜곡된 논리로 살인을 정당화했다. 권일용은 그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진단했다. 감정 공감 능력 결여, 계획적인 행동, 자신을 지적으로 포장, 살인을 통해 자존감을 얻음. 그는 살인을 미술 작품처럼 다뤘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유영철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다. 이 사건은 전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부유층 노인들이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갔고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업소를 떠났다. 경찰의 사건 연계 부족과 수사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도 유영철은 사람을 고르고 계획하고 처형하고 그 모든 과정을 즐긴 흔적을 남겼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명 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여서 아쉽다. 그의 말은 그 자체로 공포였고 그의 존재는 대한민국 연쇄살인범의 상징처럼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2004년 1월 서울 방배동. 어느 날 밤 서울 방배동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성이 집 안에서 무참히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추정했지만 집 안에는 도난당한 물건이 없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의 살인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곳에서. 범행 지역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었고 범인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정남규의 범행은 무차별적이었다. 대상은 남녀노소 불문, 장소는 주택가, 원룸, 산책로, 주차장, 시간대는 대부분 심야. 수법은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칼로 찌르고 때로는 망치로 가격. 그는 오직 하나의 조건만 생각했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느냐. 그는 대상을 고르지 않았고 이유도 없었다. 단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정남규를 분석하며 극단적인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발견했다. 정남규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자랐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이 컸다. 하지만 그의 살인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는 고백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 재미있다. 칼로 찔렀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권일용은 그를 살인에 중독된 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살인을 반복하면서 쾌락을 느꼈고 사람을 죽이는 자신에게서 유일한 자존감을 찾았다. 심지어 그는 범행 전에 체력 훈련까지 하며 더 오래 도망다니고 더 많이 죽일 수 있게 자신을 준비시켰다. 정남규는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공격성이 강하고 중독성이 깊은 사례였다. 2006년 4월 26일 정남규는 또 다른 살인을 위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침입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해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대항했고 그는 결국 주민신고로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동안 미제로 남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총 13명 사망, 20여 명 중상. 피해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 정남규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무차별 살인 연쇄 범죄로 남았다. 그 전까지의 범죄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돈, 분노, 복수. 하지만 정남규는 이유가 없었다. 단지 사람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죽였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자기 진문을 2번, 3번 확인하기 시작했고 밤길이 무섭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권일용의 마지막 평가. 정남규는 살인을 통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즐기며 계획적으로 반복한 인물이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중독자였다. 정남규는 결국 2007년 4월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뇌리에 가장 무차별적이고 공포스러웠던 살인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 1999년 1월 29일 서울 송파구.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서울 송파구에 살던 초등학교 3학년 이영호 군은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형호 군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잠시 후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형호는 우리가 데려갔다. 말을 안 들으면 아이는 죽는다. 범인은 형호 군의 생존을 보장하며 2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다. 형호 군의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외교관이었다. 범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몸값 전달 시간과 장소가 바뀌는 반복적인 요구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며칠 뒤 결국 경찰은 형호 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다. 2월 초 형호 군은 유괴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다. 범인은 아이를 욕조에 넣고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고 시신은 자기 집 옷장 안에 숨겨두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은 범행 이후 매일 형호 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며 협상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부모는 며칠 동안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다. 범인은 김기환, 당시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장이었다. 그는 돈이 급했고 오랫동안 이영호 군 가족을 계획적으로 관찰해왔다. 집의 구조, 학교 다니는 길, 가족 구성과 직업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경찰은 통화 녹음과 주변 탐문을 통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형호 군의 시신은 그의 옷장에서 싸늘하게 발견되었다. 권일용은 이 사건을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처음 자각한 사건으로 기억한다. 당시 그는 미국 FBI의 수사기법을 연구하고 있었고 이영호 사건을 통해 심리분석 기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범인의 정체성은 치밀함과 무감정, 인간의 감정선이 끊어진 상태였다. 김기환은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죽였지만 그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는 오직 돈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생명과 어떤 무게를 갖는지조차 몰랐다. 이 사건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국민들은 연일 뉴스를 지켜보며 아이의 생환을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참혹한 결말이었다. 유괴범은 일반 회사원, 아이 아빠, 평범한 이웃이었고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이영호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범죄심리분석관, 즉 프로파일러 제도를 도입한다. 권일용의 고백. 이 사건을 겪으며 처음으로 인간 안의 공감 결여와 악의 본질을 봤다. 누군가는 범죄의 흔적을 따라가야 했고 그 길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영호 사건은 단순한 유괴살인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프로파일러라는 개념이 생긴 모든 범죄 심리 수사의 시작점이었다. 네 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30년의 침묵을 깬 자백.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 한 여성의 시신이 논두렁에서 발견됐다. 피해자는 빨간 옷을 입은 70대 여성. 손발은 묶여 있었고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상태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비슷한 형태로 발견됐다. 그리고 계속 사건은 점점 늘어났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총 10명의 여성, 단 하나의 범인.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성폭행 후 살해, 손발이 묶인 상태, 스타킹이나 속옷 등으로 목이 졸림, 시신이 논두렁, 야산 등 외진 곳에 유기됨. 피해자 연령은 14세 여중생부터 71세 노인까지 다양했고 범인은 피해자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법은 한 사람의 연쇄 범죄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은 사상 최대 인력인 20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했다. 용의자 2만여 명을 조사했고 지문, DNA, 모발, 채모, 혈액형 등 수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1989년 당시 22세였던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속했다. 그는 8차 사건에 대한 자백을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 그렇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리고 30년 후 2019년 DNA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은 오래된 증거물들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 이춘재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그는 이미 1994년에 처제를 강간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춘재는 경찰의 추궁 끝에 화성 사건 전부, 그리고 추가 살인 4건까지 총 14건을 자백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춘재를 직접 조사하며 그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춘재는 살인을 일종의 예술처럼 여겼다. 그의 범죄는 계산되어 있었고 사람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범행 후의 행동, 심지어 언론의 반응까지 모두 예측하고 조절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면 잠시 범행을 멈추고 수사가 느슨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춘재는 스스로를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면서도 내면에는 살인 본능을 숨기고 있었다. 이춘재의 자백은 30년 동안 잠겨있던 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그는 강압수사로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고 이춘재가 자백한 후에야 자신이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춘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춘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정형이다. 죄책감도 없고 인간적인 감정도 없었다. 오직 자기 만족과 통제력에 집착했던 존재였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었다. 그건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사회의 공포와 무력감을 동시에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마지막 5번째, 지존파 사건. 1993년 경기도 일대에서 실종 사건 연이어 발생. 1993년 봄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유한 사업가들이 잇따라 실종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납치로 여겨졌지만 피해자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협박 전화도 오지 않았다. 경찰은 긴장했지만 실마리는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와 충격적인 진술을 한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지존파라는 조직이 저를 시켜서.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지존파는 1993년 초 결성된 5인조 살인 집단이었다. 그들의 이념은 단순했다. 가난한 우리가 가진 자들을 죽여야 세상이 바뀐다. 이들은 자신들을 정의의 집행자라고 믿었다. 표적은 대부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부유층 남성. 그들을 유인해 납치하고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했다. 죽이기 전엔 반드시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은 인간이 이 사회를 망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정리해주겠다.
피해자는 차량이나 길거리에서 납치되고 외진 곳에 비밀 아지트에 가두고 며칠간 굶기고 고문하고 협박하였다. 죽이기 전 살인 과정을 서로 관찰하며 즐기기도 했다. 시신은 훼손돼 버려졌고 때로는 범행을 자랑하듯 녹음하거나 기록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지존파라 붙였고 조직처럼 계급과 규율까지 만들었다. 이들은 살인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혁명, 사회의 청소라 주장했다. 지존파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며 경찰은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에서 집단 사이코패스, 즉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공유하고 서로 자극하는 조직의 위험성을 발견한다. 이들은 살인을 하며 서로를 칭찬했다.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잘 죽인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지존파를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이념으로 포장된 악이라 표현했다. 보통 사이코패스는 고립되어 있다. 하지만 지존파는 달랐다. 서로의 살인을 독려했고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환상을 공유했다. 이들은 현실과 도덕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폭력을 사명감으로 치환했다. 권일용은 이 지점에서 개인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조직화된 사이코패스임을 지적한다. 검거된 지존파 5명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주범 김기환을 포함한 3명은 1995년 사형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도 뒤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사회에 대한 증오를 살인으로 표현한 최초의 집단으로 범죄 심리학에서 중요한 사례로 다뤄진다. 이들은 사회 불만을 이념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인간의 잔혹함과 무책임함이 결합된 결과였다. 부유층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 살인을 통해 느끼는 정체성, 죄의식 없는 자들끼리 만든 환상. 언론은 그들을 가장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 조직이라 부르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존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적인 악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했고 폭력을 대의로 포장했다. 그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범죄다. 이 사건 이후 권일용은 범죄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새겼다. 그 철학이 잘못될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지존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